아, 아프리카에서도 와인이 생산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아프리카의 와인 생산을 대표하는 이 남아공의 와인이 생산됨으로써 결국 와인은 이제 이 전 대륙에 술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남아공 와인의 역사는 굉장히 어찌 보면 좀 가슴이 아프다면 아픈 역사죠. 어, 남아공 와인의 역사는 사실상 서구의 제국주의가 탄생하고 확산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이 남아공의 이제 그 유명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월드컵 때문에 남아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케이프타운이라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희망봉이라고 우리가 흔히 번역했던 이 케이프타운이 서유럽에서 출발해 가지고 쫙 밑으로 돌아서 인도까지를 가는데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서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인도를 포함한 정말 그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두보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잠시 기항지라고 할 수 있죠. 들렸다가 좀 쉬고 보충하고 다시 출발하는. 결국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그 전략적인 요충지인 이 케이프타운이 처음으로 서유럽이 지배하게 된다는 어딘가요? 동인도 회사를 세우게 된 네덜란드였습니다. 17세기 정확하게는 1652년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을 접수했어요. 그로부터 7년 뒤에 1659년에 그 네덜란드의 초대 총독이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와인을 굉장히 좋아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의사라고 하는 거는 많은 처방에 와인을 뭐 좀 아프면 와인 하루에 반잔씩 마시고 뭐 감기 걸렸다 뭐 와인 처방 뭐 이런 내렸기 때문에 와인이 정말 생필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으로 그 먼 땅에 부임해 보니까 남아공의 토양이 아프리카지만 충분히 그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와인 재배를 시작하게 되고 바로 그 1659년에 첫 번째 남아프리카산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남아공 와인의 역사는 이제 이 백인들의 진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난 2009년이 남아공 와인 생산 3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굉장히 엄청난 그 이벤트들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안 가봤으니까 알 수가 없죠. 결국 이 아프리카의 최남단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그 네덜란드와 치열하게 20세기 초까지 싸운 나라는 당연히 어디였습니까?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영국이 이 남아공을 접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남아공 와인에서 이제 질 높은 와인들은 영국 시장을 상대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르도에서도 배웠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도 배우고 칠레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영국 시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돼요. 걔들은 자기들이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지만 이 와인을 먹고 와인을 트레이드하고 무역하고 하는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세계 와인의 가장 중요한 일종의 키맨 역할을 영국이 하게 돼요. 그 키맨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른바 영연방 국가의 맹주인 이 대영 제국의 위상은 굉장히 컸던 거죠. 미국이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전까지 영국은 가장 커다란 고급 와인의 제1 소비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는 남아공에서 만들어지는 와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질의 와인은 거의 100% 영국으로 수출되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셨던 그 페어뷰의 와인 같은 경우가 뭐라 그랬어요? 영국 노동당의 이제 그 와인으로 지정되는 어떤 그런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남아공 와인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꽤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남아공의 와이너리도 600개가 넘고 세계 와인 생산의 거의 8, 9위권을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리 문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브랜드의 문제 때문에 뭔가 남아공 와인은 싸구려일 것이다 라는 이제 이 생각 때문에 그렇게 그 사실 마케팅에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이 남아공 와인에 자기들의 어떤 이 와인에 대한 어떤 그 마케팅 정책 자체가 뭐냐면 저렴한 가격에 높은 퀄리티. 어차피 자기들이 유럽 와인들과 이 대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20세기에 특히 이제 넬슨 만델라가 등장한 94년 이후부터 아파르테이트가 철폐된 이후부터 남아공 와인은 지난 약 20년간 통해서 사실 본격적인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한, 그 전까지는 미국 시장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그 세계 마케팅을 펼쳤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종류의 남아공 와인을 그 만나게 됐어요. 전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와인 팔 때 얘긴데요. 10만 원짜리 남아공 와인이 눈에 보이면 무조건 사서 마시는 게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10만 원 정도의 이상, 10만 원에서 한 10원 정도 팔리는 와인이라면 남아공에서 최톱 와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한 몇 종류를 그냥 제 개인, 왜냐하면 그런 종류를 사실은 손님한테 권하기는 그래요. 무슨 와인인데? 남아공 와인인데요. 그러면 일단 보는 눈빛, 씨발 날 가로일걸, 나를 얼마나 조수로 보면 이런 아프리카 와인을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면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전 제가 마시려고 가서 마셔보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퀄리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8, 90년대 유럽에 유학을 갔던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유럽에 유학했던 사람들이 들의 가장 친한 또 벗이 남아공 와인이었대요. 그 당시 유럽에서는 그냥 1유로, 2유로면 남아공 와인을 다 이렇게 유럽에 사서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뭐 그리 비싸진 않고 3, 4유로 정도면 사서 먹을 수는 있지만요. 하지만 이제 남아공 와인도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력한 어떤 양조가들이 전부 많이 들어가서 그 합작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남아공 와인의 또 중요한 특징은요. 레드 와인의 비중만큼이나 화이트 와인도 굉장히 많이 생산한다. 거의 반반 정도, 56대 44 정도로 생산한다는 거.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남아공 화이트 와인을 좀 만나보기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징적인 어떤 그런 그 남아공 와인들의 그 특징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래도 유럽에 의해서 이 와인 문화가 오다 보니 다른 호주나 남미와는 좀 다른 느낌의 신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적 신대륙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오랫동안 백인, 특히 네덜란드인과 영국인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그들의 입맛에 맞춰졌기 때문에 약간 프랑스와 스페인 이런 그 와인의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 남아 있는 것이 또한 이 남아공 와인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남아공 와인을 만난다고 한다면요, 이게 다 프랑스 품종들이죠. 이게 다 화이트 품종들인데, 특히 남아공이 굉장히 그 자랑하는 품종이 슈냉 블랑이라는 품종이에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한 3만 원 정도. 근데 혹시 만약 여러분이 남아공 와인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품종이 슈냉블랑이야? 여기서 한번 맛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그 즐거운 만남이 될 가능성이 한 8, 90%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굉장히 특징적이고 굉장히 개성적입니다. 다른 어떤 그 이른바 다른 신대륙이나 유럽의 화이트 와인에서 만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그 향미가 있는 품종이에요. 이게 프랑스에서도 이제 이 슈냉블랑으로 가지고 만드는 그런 그 화이트 와인이 있는데 또 프랑스 슈냉블랑과는 또 다른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마셨던 것이 이제 이른바 그 피노누아와 그 생소의 접목과 품종이 접목된 남아공 특유의 피노따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칠레는 까르메네르, 예. 그리고 이렇게 남아공의 피노타주. 이거는 이제 그 지역의 특징적인 어떤 그런 와인. 그렇지만 역시 남아공에서도 가장 많이 재배되고 많이 상품화되는 것은 시라와 까베르네 소비뇽이다라는 거. 이런 그 품질의 와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남아공을 대표하는 와이너리들입니다. 페어뷰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드셨던 굉장히 그 유머 감각이 풍부한 아무도 안 웃냐? 그래서 이렇게 론 지역의 와이너리로부터 막 소송 당하고 뭐 그런데도 뭐 꿋꿋하게 형 왜 그래? 좀 우리 없는 애들이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형이 좀 묻어가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농담만들 정색하고 소송하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도 준도 꿋꿋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일부러 론 지역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남아공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거 있잖아. 키워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굉장히 선의적인 해석을 하고 싶지만 뭐 같은 경쟁력이지 그럴 리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글렌깔루 이건 다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 제가 여러분의 추천할 만한 와이너리를 한 겁니다. 이 글렌칼루는 우리나라에서 롯데 주류인가가 아마 수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의욕적인데 요새는 좀 별로 역시 남아공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잘 안 팔려서 비틀거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이 피노따주로 좋아하는 그 품종이 니드버거라는 그 와이너리인데요. 이 니드버거가 유명하게 된 것은 만델라 대통령 취임식 와인으로 이 니드버거가 채택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가격도 좀 굉장히 싼 편이고요. 이런 정도면은 정말 집에서 부담 없이 테이블 와인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와이너리고 밑에 두 개는 남아공이라고 다 남아공이 아니야. 우린 좀 신경 쓴다. 엘리트 수용자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닐 앨리스와 루스텐버그인데요. 특히 이 닐 앨리스의 와인은 우리나라 가격으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하려면 한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 정도의 퀄리티인데 굉장히 훌륭해요. 많은 뭐 와인 스펙테이트지나 뭐 파커나 또 다른 어떤 수많은 와인 잡지들이 굉장히 극찬했고 여기서 근데 얘들은 완전히 유럽 품종 중심으로 만듭니다. 시라, 까베르네 소비뇽, 이 특히 두 가지 가지고 잘 만드는데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가격 대비성이 굉장히 높은 와인이고 그렇지만 이 잘 안 돼요. 이 가격대가 너무 애매해. 하지만 한번 좀 이 가격대라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와인의 한 반값 정도로 충분히 그 정도의 그 2배 정도 되는 퀄리티의 와인 이제 그 느낌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좀 뭔가 와인을 대접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저 사람 진짜 와인에 대해서 잘 알아. 나는 와인에 대해서 저도 몰라. 그러면 그런 데서 뻔한 있잖아요. 뭐 그랑크리 뭐 이런 거 이런 거 갖고 가봐야 사실
돈 쓰고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모르지 뭐 샤토 라투르나 뭐 마고 같은 거 갖고 가면 얘기는 달라지겠지. 근데 그러면 돈이 기백이 깨지잖아요. 근데 이럴 때에 저 사람 진짜 와인을 잘 안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닐 엘리스나 러스텐버그 같은 와인을 딱 갖고 가서 아름답게 따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이름을 안다면, 이걸 마셔봤다면 너도 이거 아니? 라고 얘기할 것이고, 모른다면 굉장히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프라이징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요 두 이름 정도는 이러저러한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 와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의 와인입니다. 호주 역시 이제 이 영영반 제국의 어떤 이 확산과 뭐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하는 이 국가들의 많은 국가들이 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남아공,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주요 와인 생산국들이 다 사실은 이제 이 영국의 식민지거나 나중에 이제 영유관 국가로 이제 독립한 나라들입니다. 사실 이 호주는 어찌 보면은 이 나라들 중에서 제일 늦게 와인을 만든, 그러니까 거의 뭐 남아공에 비해서도 거의 130년 늦게 와인이 생산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일단 땅이 넓고 비옥하고 오염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쨌거나 백인들이 와서 정착한 곳이고, 따라서 어떤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만약에 미국이 어떤 과학기술 혁명이나 어떤 그 집중적인 자본 마케팅력을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미국 와인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면, 호주는 똑같은 백인 베이스이지만 풍요로운 자연과 기후 속에서 상대적으로 널널하고 느긋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호주의 이 백인들이, 호주와 그 옆에 붙어 있는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백인들이 와인 1인당 와인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 탑5 안에 듭니다. 1인당 그 소비량으로 따지면 탑5 안에 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단 많이 마시다 보니 자기들의 필요에 의한 많은 와인들을 18세기 이후부터 특히 19세기, 20세기를 걸쳐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게 돼요. 역시도 남아공과 비슷하게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의 비율이 거의 뭐 50몇 대 40몇.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이 내 생산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화이트 와인의 생산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글자 그대로 밥을 먹으면서 그때 만들고 바로 먹고 없애고 하는 그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와인 들고 예술을 할 일은 별로 없다. 그냥 아주 즐겁게 마시고 빨리 없애고 또 만들어서 또 먹고 그런 어떤, 또 호주나 남아공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바다와 굉장히, 뭐 호주는 뭐 대륙이라고 하지만 큰 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해산물, 다양한 해산물 문화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화이트 와인의 생산과 소비가 많다. 그리고 호주의 화이트 와인도 굉장히 훌륭한 화이트 와인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으므로, 여러분 앞으로도 호주의 화이트 와인들도 좀 신경을 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화이트 와인에 대한 좀 시장의 선점은 뉴질랜드가 먼저 하는 바람에 호주도 화이트 와인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호주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대요. 하지만 역시 이제 호주가 대표하는 품종은 이제 호주에서만 쓰는 이름인 시라즈입니다. 그리고 이 호주 이외의 지역의 시라는 SYRAH잖아요. 근데 호주의 시라는 H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SHIRAZ입니다. 이 시라즈가 역시 이제 이 레드 와인에 있어서 거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역시 그 다음은 뭐 국제 품종인 까베르네 소비뇽. 둘 다 이 두 개의 품종이 주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호주의 와인은 기본적으로 뭐다? 바디감이 좀 풍부한, 좀 묵직하고 깊은 어떤 이런 그 뉘앙스의 와인을 즐겨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는 역시 이제 이 샤르도네와 세미옹 역시 이제 프랑스 품종들이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호주의 와인은 특별한 마치 캘리포니아 와인과 비슷해서 특별하게 뭐 어마어마하게 홍수가 나가지고 그 완전 그 포도밭에 뒤엎어버리는 어떤 그런 몇몇 해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 빈티지를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특히 이 최근 2000년대에서 제일 좀 주목할 만한 해는 2004년과 2008년. 네, 이 와인들이 호주 와인 중에서는 이 와인들이 굉장히 그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호주의 와인도 뭐 우리나라 호주의 와인은 이제 남아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와 있어서 뭐 몇 개를 지목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여러분 그 호주 소고기가 우리가 이렇게 꽤 많이 선전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막 미국 소고기에 대한 반감도 있고 막 그럴 때 이제 특히 호주가 일본 시장을 노리고 만든 이제 호주산 와규가 뭐 그냥 뭐 집에서 구워 먹는데 뭐 한우나 뭐 별 뭐 어디서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가격은 싸고 되면서 뭔가 우리는 호주의 이 먹는 것에 대한 좀 기본적인 신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호주 와인의 마케팅이 사실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의 종주국을 제외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쩌면 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한국 사람들이 호주 와인에 대해서 친숙해지는데 결정적인 키를 했습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 저렴하고요. 그래도 여러분은 쭉 이때까지 마셔온 와인 중에서 어쩌면 가장 그래도 자신의 인상에 제일 남은 와인이 제가 볼 때는 파머스 립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집에 가서 좀 또 드셔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많네. 어떠셨어요? 예? 뭐 같이 드신 가족이나 뭐 친구나 애인이나 뭐 이런 분들의 반응은 무겁지 않다. 오히려 또 음, 예. 사실 이제 그런 가격대에서 그런 정도의 등급의 와인을 찾는다는 게 이제 저희 기쁨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쓰여놓은 어떤 이 와이너리들은 굉장히 존나리 잘 나가는 세계적인 와이너리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와이너리들, 호주에 있는 와이너리들의 특징은요. 이제 얘들은 역시 백인답게 굉장히 레이블이 수직 계열화돼 있어요. 가령 이제 헨시케 같은 이 와이너리는 특히 리슬링 같은 이 화이트 와인, 드라이한 스윗하지 않은 드라이한 리슬링이 아주 최고인데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근데 또 아주 비싼 와인 있는가 하면 또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와이너리까지 가격대를 쭉 층위별로 만들어놨습니다. 특히 제가 아주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르윈 에스테이트 같은 데는 정말 거의 뭐 아주 소량의 생산만 하는 그런 너무 매니아적인 그 부티크 와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와인을 만들고 아마 이 펜폴즈는 아마 여러분 뭐 아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펜폴즈입니다. 이 펜폴즈는 그 레이블 수가 너무 많아요. 엄청 많은데 뭐 한 뭐 2, 3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00 몇십만 원대까지 있습니다. 이 펜폴즈 라그랑주 같은 경우는 뭐 호주 와인은 처음으로 파크가 100점을 준 와인이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정도 하니까
호주 와인이라고 존나 펜폴즈 만들 이마트에서 늘 봤다 뭐 이랬다가는 나중에 12만 원 싼데 뭐 그러고 이제 집어넣고 계산하다가는 아주 좆되는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아주 프리미엄 와인 시장에서 호주를 거의 대표하는 것으로 이제 뜨고 있는 이제 토브렉이 있습니다. 이 토브렉에 만드는 이제 레드 와인들 이제 시라나 가시오 같은 경우는 물론 아주 보급형 가격대 10만 원 이하도 있지만 뭐 2, 30만 원대 와인은 굉장히 훌륭한데요. 뭐 이런 거 같이 우리가 마셔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군요. 울프 브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프 브라스는 뭐 스파클링 와인부터 화이트, 레드 와인 다 만들고 뭐 시리즈별로 있어요. 뭐 다이아몬드 시리즈, 플래티늄 시리즈, 뭐 플래티늄 시리즈 이런 경우는 뭐 거의 2, 30만 원대 하고 또 뭐 좀 낮은 등급의 시리즈도 있지만 굉장히 다 이런 그 고품면 이 얄룸바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피트르만 예링 스테이션, 다렌버그, 카트노 역시 다 마찬가지들입니다. 근데 이런 그 브랜드들은 굉장히 어떤 좀 중저가의 제품을 통해서 그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제 플래그십 모델, 자기들의 어떤 정말 최고의 모든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아주 최후의 프리미엄 와인들까지를 전부 생산해내서 아래 위 모두의 그 시장들을 세계 시장을 개척한 이제 아주 대표적인 글로벌한 어떤 브랜드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